홍칠공은 제자의 성장이 기꺼워 곽정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때 갑자기 절벽 뒤에서 누군가 버럭 고함을 지르며 나타났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서독 구양봉이었다. 구양봉은 옷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얼굴은 피범벅인 채로 고개를 젖히고 앙천대소했다. 내가 구음진경을 모두 익혔으니 내 무공이 천하제일이다. 그러면서 뱀지팡이를 쳐들고 네 사람을 향해 달려왔다. 그 모습을 보고 홍칠공이 얼른 타구봉을 들고 구양봉의 뱀지팡이를 맞고 섰다. 그런데 몇 차례 공수를 주고받자 네 사람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다. 구양봉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홍칠공과 싸우다 말고 자기 뺨을 마구 때리는 게 아닌가. 구양봉의 이상 행동에 놀란 홍칠공이 황급히 뒤로 몸을 날려 거리를 벌렸다. 그러자 구양봉이 마구 괴성을 지르더니 두 손으로 땅을 짚고 마치 네 발 짐승처럼 이리저리 기어다니는 게 아닌가.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려 홍칠공을 쳐다보더니 마치 미친 개처럼 홍칠공에게 달려들었다. 그 모습을 보고 홍칠공이 타구봉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피식 웃었다. 원래 타구봉법이 개를 때려잡는 것인데 저렇게 개 형상을 하고 달려드니 스스로 죽을 자리를 찾는 꼴이구나. 그러면서 구양봉의 허리 부분을 노리고 타구봉을 날렸다. 그러자 구양봉이 갑자기 몸을 획 뒤집어 대굴대굴 구르는 게 아닌가. 홍칠공은 그런 구양봉의 움직임에 따라 연거푸 허리 부분을 찔러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구양봉이 방향을 바꿔서 몸을 구르니 순간 홍칠공의 타구봉이 구양봉의 몸에 깔리고 말았다. 홍칠공이 타구봉을 들어 구양봉의 몸을 들려고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구양봉의 몸무게가 더욱 늘어나는 것 같았다. 결국 홍칠공은 계속 타구봉을 붙잡고 있지 못하고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 순간 구양봉이 땅에서 몸을 회전시키며 두 다리로 홍칠공을 공격했다. 홍칠공은 깜짝 놀라 얼른 뒤로 물러섰다. 홍칠공이 물러서자 몸을 일으킨 구양봉이 황약사를 노려보며 외쳤다. 단왕이야. 나는 이제 당신의 일양지가 두렵지 않소. 그러면서 황약사를 향해 달려들었다. 황약사가 살펴보니 이미 구양봉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나 미친 중에도 몸놀림은 오히려 제정신일 때보다 더 날카로웠다. 비상한 머리를 가진 황약사였지만 어쩌다 구양봉 같은 절세 고수가 절이 되었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사실 구양봉은 곽정이 써준 가짜 경문을 토대로 황용이 제멋대로 해석해준 대로 수련했다. 황용은 구양봉을 놀려주려고 기를 역행시키라고 했지만 그게 정말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실 황용이 말한 방법은 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평범한 무인이었다면 허송세월만 하게 되었을 것이고 고수반열의 옳은 무인이었다면 자칫 주화인마에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짓이었다. 그러나 황용도 예상치 못한 것은 구양봉이 상식을 뛰어넘는 절세 고수였다는 점이다. 워낙 내공이 심오했던 구양봉은 기를 역행시켰음에도 주화인마에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체질을 바꿔버린 것이다. 그 결과 구양봉 체내에는 두 개의 커다란 내공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하나는 무학 대종사로서 구양봉이 익혀온 한마공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변형된 구음진경의 내공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무리 구음진경에 쓰인 무공이라고 해도 구양봉의 상식과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서로 융합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앞서 홍칠공과의 대결에서 정수리에 강한 충격을 받은 탓에 그만 정신을 놓고 말았다. 그 순간 본능적으로 누르고 있던 구음진경의 내공이 체내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그 결과 서로 충돌을 일으키던 한마공의 내력까지 역행의 경로를 따르게 되면서 빠르게 구양봉의 체질이 바뀌게 되었다. 사실상 정신이 나간 구양봉이 오직 본능에 따라 무공을 사용하니 오히려 그 초식이 변화무쌍하여 홍칠공과 황약사 같은 무학의 대종사도 쉽게 파악하지 못하고 쩔쩔맸다. 결국 수십 초식을 겨룬 후 황약사마저 뒤로 밀려나고 말았다. 황약사가 밀려나자 얼른 곽정이 구양봉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런데 구양봉은 곽정을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불쌍하게 죽은 내 아들아. 그러면서 두 팔을 벌리고 달려들어 곽정을 부둥켜 안았다. 곽정은 구양봉이 자신을 구양극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무서워 구양봉을 밀어내려 했다.
그러나 구양봉의 힘이 어찌나 센지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동안 곽정이 알던 구양봉의 힘이 아니었다. 그 모습을 보고 홍칠공과 황약사 부녀는 깜짝 놀라 곽정을 빼내기 위해 우르르 달려들었다. 홍칠공이 황급히 구양봉의 등에 있는 복미열을 찍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구양봉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 이미 구양봉은 전신의 경맥이 거꾸로 흐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혈도의 위치가 모조리 바뀌어 있었다. 그걸 보고 얼른 황용이 땅에서 돌을 주워 구양봉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러자 구양봉이 본능적으로 오른손 주먹으로 황용이 내려치는 돌멩이를 부숴버렸다. 그 순간 곽정은 구양봉이 오른손을 놓은 틈을 타서 힘껏 몸부림쳐 뒤로 빠져나왔다. 잠시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구양봉과 황약사가 한창 정신없이 싸우고 있었다. 얼핏 보기에 싸움은 백중지세로 보였지만 황약사는 구양봉의 예측불허한 움직임을 겨우 막아내는 게 전부였다. 황용은 아버지가 수세에 몰릴 것 같자 홍칠공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사부님, 저런 미치광이에게 무림의 규칙을 지켜서 뭐합니까? 모두가 협공해서 처리하시죠. 그러나 홍칠공은 말없이 두 사람의 대결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황약사가 뒤로 물러나며 탄지신공을 날렸다. 그리고 정광석화 같이 날아간 탄지신공은 그대로 구양봉의 코 옆 영양혈에 적중하려 했다. 그러나 탄지신공의 기파가 막 구양봉의 얼굴에 닿으려는 순간 구양봉은 본능적으로 얼굴을 살짝 옆으로 돌리며 순간 강한 진각을 밟았다. 그러자 구양봉이 내디딘 발을 중심으로 기파가 퍼져나가며 땅이 움푹 파였다. 그 순간 포탄이 날아가듯 구양봉의 몸이 순식간에 황약사에게로 날아들었다. 그러곤 입을 쫙 벌려 탄지신공을 날린 황약사의 식지를 꽉 물어버렸다. 순간 황약사는 화들짝 놀라 왼손으로 구양봉의 태양혈을 찍어 입을 벌리려 했다. 그러나 구양봉은 동물적인 반응 속도로 오른손을 들어 올려 황약사의 왼손을 잡아버렸다. 그걸 보고 놀란 곽정과 황용이 양쪽에서 달려들자 구양봉은 그제야 황약사의 손가락을 놓아주고는 곧장 손가락을 갈고리처럼 만들어 황용의 얼굴을 핥히려 했다. 황용의 위기를 보고 곽정은 얼른 항룡유해를 날려 구양봉을 공격했다. 순간 강한 장풍이 밀려오는 것을 느낀 구양봉이 황급히 몸을 틀어 쌍장으로 항룡유해를 상쇄시켰다. 그러는 사이 황용은 얼른 몸을 뒤로 날려 거리를 벌렸다. 내리쬐는 햇볕 아래 온통 피투성이의 구양봉이 황용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황용은 흉신학살처럼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고 온몸의 소름이 돋아 비명을 지르며 홍칠공 쪽으로 도망쳤다. 그러는 사이 구양봉은 황약사와 곽정을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우세를 점했다. 곽정은 구양봉과 10여 합을 주고받는 동안 어깨며 다리 등에 상처를 입었다. 그때 지금껏 말없이 지켜보고 있던 홍칠공이 몸을 날리며 소리쳤다. 정아, 물러서거라. 황영도 물러나시오. 내가 다시 상대하겠소. 그 소리에 황약사와 곽정이 동시에 물러나고 그 자리에 홍칠공이 들어와 구양봉과 맞붙었다. 곧이어 아까보다 훨씬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홍칠공은 구양봉이 황약사와 곽정을 상대하는 동안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 결과 구양봉의 초식이 비록 예측하기 힘들 만큼 변화무쌍했지만 나름대로 규칙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홍칠공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면 지금 구양봉의 초식은 한마공을 거꾸로 운영하며 좌우 대칭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예상이 어느 정도 적중했는지 여전히 열세에 몰리기는 했지만 한결 싸우기가 편했다. 그러는 사이 황용은 손수건을 꺼내 아버지의 손가락 상처를 싸매주었다. 치료를 받으면서 두 사람의 대결을 유심히 지켜보던 황약사도 이제 구양봉의 움직임이 보이는 듯 연신 홍칠공에게 다음 수를 알려주었다.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 눈의 대국이 더 잘 보인다고 했던가. 황약사의 말대로 움직이자 홍칠공은 금세 백중지세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홍칠공과 황약사 두 사람은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동사와 북계가 힘을 합쳐 서독 하나를 상대하는 꼴이 아닌가. 이제 막 승리가 눈앞에 보이려는 순간 구양봉이 갑자기 입을 쫙 벌리더니 홍칠공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홍칠공은 얼른 옆으로 몸을 돌려 피했으나 구양봉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상했었던 듯 홍칠공이 피하는 방향으로 일장을 날리며 동시에 또 걸쭉한 가래침을 뱉었다.
구양봉이 침을 뱉는 기세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자칫 눈에라도 맞으면 큰 낭패를 볼 것 같았다. 그래서 홍칠공은 정신없는 와중에도 오른손을 뻗어 가래침을 받아내고 왼손으로 반격을 가했다. 그 후로도 수압을 겨루는 동안 구양봉은 계속해서 침을 뱉었다. 구양봉은 이제 침을 아예 무기로 삼는 듯 했다. 홍칠공은 구양봉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더구나 얼마나 침을 받아냈는지 오른손이 미끈거려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홍칠공은 갑자기 오른손을 펼치며 구양봉의 얼굴에 침을 닦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지금 구양봉은 비록 정신이 나가기는 했지만 감각과 몸놀림은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예민한 상태였다. 그는 홍칠공이 손바닥을 펼치며 달려드는 것을 보고 즉시 얼굴을 옆으로 돌려 피했다. 그 순간 황약사가 조심하라며 놀라서 소리쳤다. 그와 동시에 입을 쫙 벌린 구양봉이 홍칠공의 손가락을 물어버렸다. 그걸 보고 모두 놀라 소리를 지르는데 모두가 하나 잊고 있는 사실이 있었다. 그건 바로 홍칠공의 벼로가 구지신계라는 것이다. 홍칠공은 과거 실수 때문에 스스로 식지를 칼로 잘라버려 오른손 식지가 없었다. 구양봉의 공격이 매우 빠르고 정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분명 식지를 물리고 말았을 테지만 홍칠공은 이미 식지가 없으니 구양봉의 이빨은 허공을 깨문 셈이었다. 절세 고수 간의 싸움에서 찰나의 틈을 보인다는 건 죽음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찰나의 순간 구양봉이 허공을 깨물며 생긴 빈틈을 놓칠 홍칠공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왼손 중지를 써서 구양봉의 입 주위에 있는 지창혈을 찍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세 사람은 홍칠공의 공격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탄성을 내지르려 했다. 그러나 입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홍칠공이 곤두박질치며 나가떨어졌고 구양봉은 그저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설 뿐이었다. 마치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이었지만 결국 몸을 바로잡고 의기양양하게 앙천대소했다. 홍칠공과 황약사는 구양봉의 초식을 간파하기는 했지만 그의 전신 경맥이 거꾸로 돌고 있어 혈도 자리가 모두 바뀐 것은 파악할 수 없었다. 다행히 홍칠공의 공격을 받은 후의 반격이라 구양봉의 공격이 그다지 강력하지 않았고 넘어지면서 현용제전으로 반격해 구양봉의 공격을 상쇄시켰기에 홍칠공의 부상이 크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일어설 수가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운기한 후 몸을 일으킨 홍칠공이 두 손을 모아 폭건의 예를 취했다. 구양형, 이 늙은 거지가 졌소. 구양형의 무공이 천하제일이오. 그러자 구양봉은 한껏 허리를 젖혀 길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곤 황약사를 돌아보며 물었다. 단왕이야, 당신도 인정하겠소? 황약사는 이런 미치광이를 천하제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지금 나서서 겨룬다고 이길 것 같지는 않아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구양봉은 이번에는 곽정을 돌아보았다. 아들아, 네 아비의 무공이 천하제일이다. 네 아비가 천하무적이 되었는데 기쁘지 않으냐? 곽정 역시 내키지는 않았지만 구양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이 천하제일이오. 그러자 구양봉이 웃으며 이번에는 황용에게 물었다. 우리 며느리야, 너도 기쁘지? 그 말에 황용이 미소 지었다. 누가 당신이 천하제일이라던가요? 당신은 절대 한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러자 구양봉이 버럭 성을 내며 자기 가슴을 펑펑 쳐댔다. 누구냐? 누가 나를 이긴단 말이냐? 어디 한번 겨뤄보자. 황용이 웃으며 답했다. 그 사람은 바로 구양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구양봉은 머리를 극적이며 구양봉이란 이름을 되뇌었다. 당신 무공도 뛰어나지만 구양봉은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구양봉은 구양봉이란 이름을 되낼수록 점점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구양봉이라는 이름이 매우 익숙한 것으로 보아 자기와 가까운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도무지 누군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나는 누구지? 구양봉의 질문에 황용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 물어요? 순간 구양봉은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생각하면 할수록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 황용이 손가락을 가리키며 외쳤다. 구양봉이 당신과 겨루기 위해 찾아왔어요. 당신의 구음진경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 소리에 구양봉이 버럭 화를 내며 두리번거렸다. 뭐라고?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자 황용이 구양봉의 뒤에 있는 그의 그림자를 가리켰다. 바로 당신 뒤에 있잖아요. 구양봉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황용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대로 시선을 옮겼다. 그러곤 멀거니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저것 봐요. 당신을 때리려고 해요. 그 말에 구양봉은 몸을 숙이고 장력을 발해 그림자를 내리쳤다. 그러자 그림자도 동시에 팔을 뻗는 모습이었다. 구양봉은 크게 놀라며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가며 공격했다. 그런데 그림자도 똑같이 두 손을 움직여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구양봉은 상대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몸을 돌려 일단 자리를 피했다. 그가 햇빛을 마주보고 뛰니 그림자도 그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구양봉이 절벽 앞에서 고개를 돌리니 햇빛은 그림자를 절벽 위에 비추었다. 그러자 구양봉이 한마공으로 절벽을 사정없이 때렸다. 그 바람에 손뼈가 으스러지는 듯 아팠다. 구양봉은 그림자더러 대단하다며 감탄을 내뱉더니 왼쪽 다리를 들어 힘껏 찼다. 그러자 절벽의 그림자도 다리를 들어 힘껏 맞받아치는 것이 아닌가. 결국 구양봉은 아픔을 참기 힘들어 더 싸울 생각을 못하고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림자는 구양봉이 뒤를 돌아볼 때마다 그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다. 구양봉은 놀라 펄쩍 뛰며 소리쳤다. 내가 졌소. 당신이 천하제일이오. 그러나 그림자는 구양봉의 외침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구양봉은 괴성을 지르며 산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쫓아오지 마시오. 쫓아오지 말란 말이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네 사람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무학 대종사가 맞이한 어이없는 최후의 절로 한숨이 나왔다. 홍칠공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 사람 오래 못 가겠군. 네 사람은 더 이상 구양봉의 비명이 들리지 않자 함께 화산을 내려왔다. 화산을 내려온 네 사람은 그날 밤을 객점에서 묵었다. 황약사 부녀가 한 방에 묵고 곽정과 홍칠공이 다른 방을 썼다. 다음 날 새벽 곽정이 깨어보니 홍칠공은 보이지 않고 탁자에 먼저 간다는 말만 남겨놓았다. 곽정이 허둥지둥 황약사 부녀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황약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곤 곽정과 황용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정아, 너는 어머니를 잃었으니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대사부인 가지낙 한 분이시다. 나와 도화도로 돌아가 네 사부님께 혼례를 맡아주십사 부탁드려 용의와 혼사를 치르는 것이 어떠냐? 그 말에 곽정은 망감이 교차해 그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황용은 옆에서 그런 곽정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이틀을 함께 보낸 후 황약사는 두 사람과 헤어졌다. 황약사는 먼저 도화도로 돌아가면서 두 사람은 천천히 여행을 즐기며 도화도로 오라고 했다. 곽정은 황용을 홍마에 태우고 자기는 백마 한 마리를 사서 그 위에 올라타고 천천히 길을 떠났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강남동로의 광덕을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새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니 흰 수리 두 마리가 북쪽에서 쏜살같이 날아왔다. 곽정이 반가운 마음에 휘파람을 불자 수리들은 그의 어깨 위에 내려와 앉았다. 수리들은 옆에 있는 황용을 보더니 반가웠는지 두 사람 어깨를 번갈아가며 가볍게 쪼았다. 마치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기라도 한 듯 무척 정겨운 모습이었다. 곽정은 경황 없이 몽골을 떠나는 통에 수리들을 데려오지 못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 기쁘기 그지없었다. 이날 두 사람은 양절서로로 들어가 장흥 근처까지 갔다. 그 일대는 태호 남쪽으로 매우 비옥한 땅이었으나 강해 전쟁터와 멀지 않아 백성들이 모두 피난을 떠난 탓에 황무지로 버려진 땅이 되고 말았다. 한참을 나아가는데 수리 두 마리가 하늘에서 성난 듯 소리 높이 울더니 곤두박질 치듯 순식간에 숲 뒤로 모습을 감추었다. 두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뒤를 따라가 보았다. 숲을 돌아가 보니 수리 두 마리가 공중을 빙빙 선회하며 어떤 사람과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바로 개방의 팽장로였다. 팽장로는 칼을 휘두르며 방어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 칼놀림이 워낙 날카롭고 민첩해 용맹한 수리들조차 주춤할 정도였다. 한참을 겨루던 중 암컷이 갑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날아들어 팽장로의 두건을 잡아채고는 머리를 쪼아댔다.
그러나 팽장로가 칼을 휘둘러대는 통에 수리의 깃털도 적잖이 잘려나갔다. 황용은 팽장로의 머리가 번들번들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지난 일이 떠올랐다. 전에 수리가 화살에 맞았던 것이 바로 이 자짓이었군. 팽장로. 오래간만이오. 순간 팽장로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혼비백산에 그대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수리 두 마리가 잽싸게 날아와 팽장로의 머리를 쪼아댔다. 팽장로가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끝내 암컷 수리에게 왼쪽 눈을 쪼이고 말았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팽장로는 비명을 지르며 칼도 내던지고 옆에 있는 가시덤불로 뛰어들었다. 빽빽한 가시덤불이 위험해 보였으나 팽장로는 제 목숨 건지기에 급급해 가시덤불 깊숙한 곳까지 굴러들어갔다. 수리들은 아직 화가 덜 풀렸는지 가시덤불 위를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았다. 곽정이 막 수리들을 불러들이려는 순간 뒤쪽 풀숲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놀란 곽정과 황용이 얼른 풀숲을 헤쳐보니 그곳에는 웬 어린아이가 바닥에 앉아 있었고 그 옆 풀숲 사이로 여자 발이 삐죽 나와 있었다. 황급히 풀숲을 좀 더 헤쳐보니 푸른 옷을 입은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모겸자였다. 황용이 놀랍고 반가운 마음에 모겸자를 부르며 그녀를 흔들어 깨웠다. 그러는 사이 곽정은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는 낯을 가리지 않는 듯 유난히 반짝이는 눈으로 곽정을 빤히 바라보았다. 황용이 모겸자의 몸을 여기저기 주무르자 모겸자는 조금씩 의식이 돌아오는지 신음과 함께 가늘게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도 꿈을 꾸는 것처럼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두 사람 이름을 불렀다. 곽정과 황용이 동시에 어찌된 일인지 물었다. 그러나 모겸자는 허둥지둥 곽정의 손에서 아이부터 받아들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잠시 안정을 취하자 정신이 들었는지 부끄러운 얼굴로 그간 겪은 일들을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모겸자는 철장봉에서 양강과 부부의 연을 맺고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줄곧 이만 옛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결국 길을 떠나 천신만 곳 끝에 장흥 근처까지 오게 되었으나 더 이상 걸음을 옮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숲속에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집에 짐을 풀었고 얼마 후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 뒤에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사냥과 나무를 캐면서 생계를 꾸려갔다. 다행히 아이가 영리해 고단한 생활 중에도 큰 위안이 되었다. 이날도 아이를 데리고 숲속에서 땔감을 줍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팽장로와 마주치고 말았다. 팽장로는 그녀의 미모를 탐내어 그녀를 범하려 들었다. 모겸자도 무공이 상당했지만 개방 4대 장로 중 한 사람인 팽장로를 이길 수는 없었다. 만약 수리들이 팽장로를 발견하고 곽정과 황용을 이곳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모겸자는 아마 큰 화를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곽정과 황용은 그날 밤 모겸자 집에서 묵었다. 양강이 가흥 철창묘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자 모겸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황용은 굳이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저 구양봉의 독에 중독되어 죽었다고만 했다. 곽정은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반듯한 용모를 보니 양강과 의형제를 맺은 일이 생각나 한숨이 절로 나왔다. 누이,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그러자 모겸자가 곽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 이름을 짓지 못했어요. 오라버니께서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 말에 곽정이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나는 이 아이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었소. 그러나 끝이 좋지 않았으니 나도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 평생 한으로 남을 거요. 이 아이는 커서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인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오. 용아, 나는 글을 잘 모르니 네가 이름을 지어줘. 그 말에 황용은 그래도 될지 모겸자를 쳐다보았다. 그래, 오라버니의 기대를 넣어서 네가 아이 이름을 지어줘. 그러자 황용이 말했다. 그러면 이름은 양과라 하고 자는 계지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황용의 말에 모겸자는 미소 띤 얼굴로 양과를 바라보며 좋다고 했다. 이 아이가 오라버니와 용이가 바라는 것처럼 자랐으면 좋겠어요. 황용은 모겸자에게 함께 도화도로 가자고 권했고 곽정은 한술 더 떠서 양과를 제자로 삼아 무공을 전수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모겸자는 고개를 내저으며 사양했다. 오라버니께서 이 아이를 받아주신다면 정말 이 아이에게는 그보다 더한 복이 없지요.
먼저 사부님께 절을 올릴게요. 모겸자는 양과를 아는 채 곽정에게 여러 차례 절을 올렸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 지금 도화도로 들어가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후일 사부님께 의탁할 날이 오겠지요. 다음 날 새벽 곽정과 황룡은 다시 한번 모겸자에게 도화도로 함께 가자고 권했다. 그러나 모겸자는 이만 옛집으로 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하는 수 없이 곽정은 더 이상 권유하지 않고 타르에게 받은 황금 1,000냥 중 한 몫을 떼어 모겸자에게 주었다. 모겸자는 고마움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목이 맨 듯 속삭였다. 저희 모자는 먼저 가흥 철창묘로 가서 아이 아버지의 무덤을 좀 둘러봐야겠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 잘 지낼 것을 당부하며 헤어졌다. 그리고 곽정과 황룡은 긴 여행을 끝마치고 도화도로 가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